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오늘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찰리 먼거의 두 번째 강연, 그 남캘리포니아 대학 USC에서 했던 강연의 2부입니다. 사실 그 강연 자체가 번역서로는 45페이지 정도나 될 정도로 상당히 긴 내용이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그 강의 안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열 몇 장의 장표로 페이지로 요약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원고의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그 방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그리고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정리를 하고 사실 이 강연에는 후속편 강의가 또 따라옵니다. 물론 학교도 다른 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후속 강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이어서 정리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 자체가 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의 사례들이 나오고 거기에 인생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사물을 해석하는 틀이라든가 또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같이 한번 해석해보고 원칙들을 정해보는 형태로 한 4가지 정도의 원칙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간점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 중간점검부터 이어서 합시다. 중간점검이 결국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총 망라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찰리 먼거가 투자를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재무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몇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 기반의 사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세상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뭘 또 이야기를 하냐면 우수한 기업 혹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장 뭐 본원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본원적인 가치들을 더 뛰어넘는 훌륭한 회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사업이나 아니면 경영자의 능력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렇게 조금 한 번에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기준이 되는 원칙들 정도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실제로 투자에 뭐 적용해서 투자 인사이트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승리하는 기업의 조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의 조건들을 말하면서 수익 구조나 고객 관계, 가격 정책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것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맞춰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례들을 들면서 어떤 기업이 어떻게 이런 우위를 가지고 강력한 경쟁자들을 꺾어 나간다든가 이런 성공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94년에 나온 강의고 이 정도 되면 제가 거의 학부 때 이야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때 제가 배웠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잭을치 같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위대한 경영자죠. 그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역시 찰리 먼거도 비슷한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카콜라라든가 아니면 뭐 페덱스라든가 월마트 같은 그런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성공 요소들 좀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비즈니스 구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를 이야기하고 1994년에 위대한 회사들이라고 기업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월마트나 아니면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은 여전히 아주 강력한 그 구조를 형성하고 그 부분에서 뭐 약간 부침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매우 강력한 어떤 그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때 이제 워싱턴 포스트 사례를 94년에 들었는데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가 컨텐츠 공급 모델에 있어서 뭐 혁신적인 사례로 상당히 좀 그 투자자들로서도 성공적인 모델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봤을 때 거의 3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이 사람의 찰리 먼거의 투자에 대한 해안이 더 이상 뭐
바래거나 아니면 퇴색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진 형태의 회사로 바뀌었죠. 예, 지금 항공기 엔진을 주로 만드는 회사 혹은 다른 여타의 어떤 그 이전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사업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상당히 위대한 기업으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봅시다. 수익 구조는요. 예, 일단은 수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수록, 즉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골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실 때 플랫폼 기업들을 주로 바이오에서도 그렇고 다른 업종들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영역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네. 반면에 일반적인 대량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구조들을 가진 회사들은 규모가 커질 경우에 비용이 같이 증가하거나 오히려 비용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 회사들도 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 기술을 독점하는 회사의 형태로 바꿔가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변화의 그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고객들로 포섭이 되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약간은 해저를 파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은 경쟁, 동질의 상품을 생산해서 극심한 경쟁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매출액 혹은 같은 규모나 같은 시총을 가진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른 일반적인 재무평가 같은 것들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회사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도 그 사업 구조상의 어떤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정책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유지되는 약간 동점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책 같은 경우에는 원가 상승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고객이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그런 회사의 대표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물론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길이 아닐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어떤 팩토리에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HBM을 비롯한 고성능의 그 메모리 반도체들은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 장벽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두 업체는 만들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업체도 사실상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서 매출 자체도 사실상 그 SK하이닉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마이크론도 3대 업체로 꼽긴 하지만 보통 3대 업체로 꼽을 때는 3등인 업체가 3대 업체라는 말을 합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메모리 반도체만 해서 언제까지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진짜 수익을 얻지 메모리 반도체만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하면서 예전에 삼성전자를 어디다 비교했냐면 인텔이나 아니면 ARM이나 아니면 이런 회사들이랑 비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세계 최고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디죠? 그 두 회사 CPU를 만들거나 APU 모바일용 그 CPU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계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지금 인텔은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물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도 인텔의 CPU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거의 부차적으로 밀려나 있는 어떤 형태가 되어 있고 어떻게든지 그 파운드리에서 삼성이나 예를 들면 TSMC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적인 경쟁에서 밀려난 인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적으로 승리하는 기업,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여러 구조들, 예를 들면 바이오 플랫폼 같은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찰리 먼거의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어떤 회사는 어떤 회사는 6배의 평가를 받고 어떤 회사는 3분의 1의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6배의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가 과연 되게 위대한 회사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뭐 종목별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장은 기업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집합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찰리 먼거는 계속해서 인간 심리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 오작동, 오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인 움직임 자체가 되게 쉽게 이성적인 판단과 동떨어져서 오판하는 형태의 결정들을 내릴 때가 많다. 그 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탐구를 거의 평생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찰리 먼거가 정확하게 뭐 강연에서 이야기했다든가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 심리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하고요. 평행선으로 가격대는 그 본질적인 가치, 가상의 본질적인 가치, 이건 우리가 몰라요. 사실 어떤 방법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현금으로 할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시게 되면 자산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질적인 가상의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은 자산이나 그 회사의 향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 흐름이 아주 뭐 어느 정도는 고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물론 부침은 있죠. 업황이 올라간다든가 떨어진다든가, 그 회사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든가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그 자산 회사의 자산 가치가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직선형은 아니고 작게는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가격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출렁거리지는 않습니다. 가격의 흐름에서는 역시 인간의 군중심리라든가 남들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어떤, 남들이 선택하는 게 맞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안해동하는 심리가 항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 꼭대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군중심리에다 보상편향의 결합, 그죠?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탐욕의 심정이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승장 꼭대기가 어디인지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부분들이, 그 평가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스스로 잘 만들어내고 경험적으로 테스트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투자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하락장 바닥에서는 심리 이론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죠. 패닉셀링이 이루어지고 공포, 그리고 확증 편향이 결합되어서 세상이 망할 것처럼 절망스럽게 뭐 10%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결국 그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좀 얼마 있으면 또 반등합니다. 세상이 망할 것처럼 폭락하다가도 어느 날 반등을 하고, 그죠? 어제는 반등을 했고 오늘도 반등을 해서 출발을 했다가도 뭐 뉴스 하나에 따라서 폭락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장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본질 가치니까 해서는 개별 기업의 어떤 가치 판단과 가격 변화에 대한 그래프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집합적으로 뭐 예를 들면 기업의 본질 가치에 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뭐 가치를 합하고, 그리고 코스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게 되면 마치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개별 기업이든 전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심리적인 그 출렁임이 이 가격대를 만들어냈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기업의 본질 가치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 순간적인 가격대를 만드는 메커니즘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건 좀 너무 단순하시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복잡한 건 또 우리가 원칙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하고 기대값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결국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에 대한 뭐 분석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했을 때 성공이냐 실패를 예, 가능성으로 나누고, 그죠? 그래서 가능성으로 나누고 성공 확률의 예상 수익을 곱하고 실패 확률의 예상 손실을 곱해서 그것을 합쳐서 최종 기대값을 산출하고 이 기대값을 기준으로 종목 선택에 나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기준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무슨 얘기 했었어요? 예, 그 기업을 보는 눈에 있어서 그 기업이 얼마나 구조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요건 약간 정성적인 평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심리적으로 올라가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즉 가치는 일정하지만 인간 심리가 변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될 때 그리고 지금 팔아야 될 때, 예, 그걸 벤자민 그레이엄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비이성적이고 약간 정신병리학적인, 예, 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싸게 줄 테니 사가라 라고 할 때는 사는 거고, 예, 대신에 조울증이라고 하지만 네가 그렇게 가치가 안 되지만 비싸게 사주겠다 이럴 때는 파는 것이 바로 벤자민 그레임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면서 위대한 기업의 조건들을 결합하는, 내 모멘텀을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벅셔 해서웨이가 지금까지의 어떤 투자의 성공적인 것들을 이루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0년 이후 이 찰리 먼거가 그 강연을 했을 이후로 30년 동안 벅셔 해서웨이는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서 자산의 크기를 뭐 거의 세계 최고급으로 키워왔다는 그런 모습들의 성공담이, 어떻게 보면 94년에 했던 그 강연의 내용들이 그 이전까지 즉 1963년 정도부터, 제가 알기로 1960년대부터 동업을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증명돼 왔었고, 그 30년 이후에 강연을 한 30년 이후에도 여전히 그 원칙들이 거의 정확하게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투자 성공을 이뤄왔었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내용들이요. 저희가 보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그 찰리 먼거가 1994년에 강연했던 내용이니까 아마도 그들의 투자 그 여정에 있어서의 거의 중간 시점쯤에 했던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성공을 어떻게 했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같은 원칙들이 집행됐을 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를 우리가 거의 백테스트를 하는 심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찰리 먼거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투자에 대한 100%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성공 확률과 예상 수익을 사실상 뭐 정확하게 계산해낸다는 것도 어렵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오차 비율을 생각하면서 최종 기대값 산출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률과 기대값에 베팅하는 형태로 확률을 높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투자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 아마 계속해서 찰리 먼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올 겁니다. 똑똑해지려고 해서 탑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멍청한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성공은 기발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실패를 피해 나가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찰리 먼거는 그 박쥐 해서웨이는 일단은 기술주 쪽을 좀 멀리하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기술주에도 투자를 하긴 합니다만
이미 기술 규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1990년대, 2000년대까지의 기조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기술에 대한 것들이 지금 사실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죠? 애플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기술주로서 즉 2000년대 초반에 찰리 먼거나 아니면 워런 버핏이 그 애플을 평가할 때는 기술주였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애플은 그냥 기술주가 아니라 커머더티 즉 일반적인 뭐죠 그 활용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뭐 TV나 전자업체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변했잖아요. 더 이상 기술 기업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첨단 기술에 투자한다. 첨단 기술에 투자할 때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혹은 실패하시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그 첨단 기술이 얼마만한 실제 수익과 실적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어요. 사실상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얼마만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다 하니까 심리적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예. 어떤 바이오 혹은 뭐 통신 관련된 것들, 어떤 AI 관련된 것들 그런 종목들이 있을 때 그 종목들에 대해서 막연한 기술적인 첨단성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가격들이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느 시대에나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제가 아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말씀들 드렸고 그 플랫폼이 아무래도 구조적인 수익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형태로 홍보를 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상 지금의 주가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적을 예상한 그런 투자였던 그런 가격이었던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피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로는 군중의 환호성에 휩쓸려 한다. 그게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복잡한 첨단 기술을 가지고 뉴스를 띄워서 군중의 환호성이 납니다. 그러면 다들 들어가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피해야 될 행동이자 좀 위험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홈런 노리고 한 종목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면 실패가 아주 뼈 아프게 되는 거죠. 집중해야 될 행동 뭘까요? 능력 범위 안에서 머문다. 즉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확률 계산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어떤 종목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숫자 기반의 독립적 분석 이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 혹은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 라고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 회사의 지금의 가치가 과연 그 회사의 그 가치 시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회사가 앞으로 올릴 수익들이 그 가치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올라가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결코 그런 식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기업 구조라는 것이 그런 성공들을 그렇게 가도록 놔두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좀 탐욕스러운 대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사회 구조에서는요.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독점적인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대형 자본들이 그렇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 좀 조심하십시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치명적 리스크를 제거해서 시장에서 연고 대출을 당하지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들을 가지고 가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업종과 업황 그리고 전망에 대한 분석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안전고리 안전망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적어도 아주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 혹은 기본 재무 분석 같은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너무 지금 올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덜 올라가 있는 건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흐려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분석 방법들을 몇 가지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이 그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그 가치 투자 방법 한 가지, 예, 가치 투자 방법에 치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의 방법은 이 종목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은 투자는 지식이 아니라 사고 방식의 문제이자 사고 체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각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 한번 해보죠.